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프트웨어 테스팅 개념의 용어들 좀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하고요. 그리고 테스팅에 사용되는 개념들, 용어들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라는 것은 점점 짧은 시간 동안 발전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현재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의 동작과 성능, 안정성, 이런 기능 외에도 비기능적인 요소들이 요구하는 수준, 그러니까 고객이나 아니면 비즈니스가 요구하는, 그 다음에 요구사항 명세서 등에서 정의된 그런 기준들을, 수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이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잘 동작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발견하는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테스팅의 개념은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이 그게 수행하는 동작, 성능, 안정성 등이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는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결함을 발견하는 메커니즘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 테스팅을 수행하는 목적, 첫 번째는 당연히 결함을 발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세서, 그런 명세서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는 사용자나 비즈니스 요구사항, 그래서 명세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항 또는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필요로 하는 법규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나아가서는 결함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또한 테스팅의 주요한 목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테스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테스팅을 수행하다 보면 거기서 도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품질 수준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걸 획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죠. 저번에 잠깐 설명한 것처럼 웹 시스템이 성능 테스트를 할 때, 부하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동시 접속자가 몇 명까지 가능하냐? 우리 시스템은 10,000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10,000명, 12,000명까지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면 우리는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발견된 결함에서 기반하는 여러 가지 수치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비즈니스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이렇게 수치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데이터들이나 정보들을 활용해서 실제 개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때 개발 프로세스 전체 과정에서 품질 관점에서, 테스트 관점에서 제품의 품질이 이 정도의 수준이다. 이런 크리티컬한 이슈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초기에 이제 그 회사를 해서 테스팅을 진행할 때 그 회사에서는 테스트 엔지니어가 위에 팀장이나 뭐 프로젝트 매니저 이런 사람, PM이나 이런 사람들 거치지 않고 부사장님한테, 기술 부사장님한테 바로 리포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무자의 솔직한 의견을 이제 들을 수 있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사내에 어떤 일련의 이제 공식화된 과정으로 정의가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으면 테스터가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발견한 어떤 이슈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전반적인 제품에 대한 품질 수준, 이런 것들을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 또는 의사결정권자들이 이것을 듣고 전체적인 의사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테스팅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볼 내용은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진화 모델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어쩌면 테스팅의 그 정의를 살펴볼 때 이렇게 히스토리컬하게 정의가 바뀌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체계화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Gloss of Software Testing이라는 그 저널에 이제 올라간 글인데 아까 햇젤이라는 사람이 이제 썼던 글인데요. 이 사람은 크게 5가지 단계로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진화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디버깅, 데몬스트레이션, 디스트럭션, 이밸루에이션, 프리벤션 이런 식으로 진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디버깅 단계는 여기서 이제 연도는 이 사람이 이제 페이퍼에서 저널에서 이제 제안한 연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나라 실정에 딱 들어맞진 않습니다. 들어맞진 않고 그냥 다만 이 단계들 이렇게 56년, 78년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죠. 그런 것처럼 디버깅 단계, 데몬스트레이션 단계, 디스트럭션 단계, 이밸루에이션, 그리고 프리벤션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라는 정도만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디버깅 단계는 여기서의 그 디버깅의 개념은 개발자에 의해서 개발과 테스트가 수행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발자가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개발과 테스트 사이에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팅이라는 개념이 분리되거나 독립적으로 수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 다루겠지만 테스터가 개발자와 분리되어 있을 때, 독립되어 있을 때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객관성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원래의 의도를 제대로 만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장점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개발자가 자기가 개발도 하고 자기가 개발한 제품을 직접 테스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발자가 보지 못하는 객관성이나 제3자 관점에서의 관점들을 파악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시스템이 그냥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개발자에 의해서 테스트가 수행되기 때문에 이 개발자가 노련한 개발자다. 그래서 경험이나 역량이 많다. 그러면 결함도 많이 찾아내겠죠. 그래서 문제들도 빨리 찾아내고 중요한 문제들도 많이 찾아내겠지만 개발자가 숙련되지 못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찾아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단계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단계, 디버깅과 테스트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단계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디버깅과 테스팅이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건데 결함을 발견한 활동을 보통 테스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발견한 결함을 실제로 해결하는 과정들을 보통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자기가 짠 코드에 대해서 테스트하다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테스팅과 디버깅이 같이 맞물려서 가기도 하지만 또 테스팅과 디버깅이 별도의 활동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단계에서는 전혀 그 두 가지 역할이 구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에 의해서 개발 및 테스트가 수행되고 그래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상 동작하는 데 목표를 두고 왜냐하면 개발자는 자기가 짠 코드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짠 코드가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찾는 데 포커싱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결함들을 찾아내는데 좀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개발자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서 많은 결함을 찾아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디몬스트레이션 단계는 여기서도 이제 디버깅을 수행하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함을 보증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을 이제 디버깅을 하고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역할이 구분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단계는 아예 뭔가 테스트랑 활동이 구분이 되지 않다가 테스팅이랑 활동이 구분이 되긴 하지만 여기서도 목적은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되는 것. 그래서 뭔가 그런 체계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만든다든지 기능의 목록들 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버깅 단계보다는 나아졌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효과성은 없는 거죠. 그 다음 단계, 디스트럭션 단계에는 이 단어의 뉘앙스처럼 이 단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스템이 갖고 있는 폴트, 문제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앞에 디몬스트레이션 단계에서는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데모를 하긴 하는데 정상적인 동작이 잘 되는지에 포커싱을 맞춰서 그런 시나리오나 케이스를 가지고 테스팅을 수행했다고 하면 이 단계부터는 뭔가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 에러나 폴트를 찾아내기 위한 테스트를 수행하기 시작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 디스트럭션 단계에서는 이렇게 뭔가 잘 동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 말고 뭔가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테스트를 수행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단계, 디스트럭션 단계에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본격적으로 테스팅의 포인트가 동작이 잘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문제를 찾아내는 관점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로그인 기능, 웹페이지나 앱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기능을 할 때 여기서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할 때 입력할 수 있는 뭐 그 캐릭터의 특성들이 있죠. 그래서 대소문자, 뭐 숫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 그리고 특수문자가 이제 안 되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공백 같은 걸 넣을 수 없다든지, 아니면 특정 특수문자를 넣을 수 없다든지, 뭐 이런 어떤 제약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너무 짧은 문자, 그 다음에 공백 포함, 뭐 특수문자 포함, 뭐 등등 여러 가지 조합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케이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수행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로그인이나 아이디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시스템이 갖고 있는 폴트, 이런 것들 예외적인 상황들을 잘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갖고 있는 폴트 식별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를 하는 단계를 이제 디스트럭션 단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밸루에이션 단계에서는 이따가 뒤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소프트 테스팅이 개발 수명 주기와 동일하게 테스팅 자체도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시작될 때부터 수행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단계의 개념들이 여기에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는 주로 그 테스트가 다 개발이 완료가 된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죠. 요 디스트럭션 단계까지는. 그런데 이 단계에서부터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기 전 아니면 만들어지는 중간 과정에서도 코드를 리뷰한다든지 뭐 사양서가 잘 만들어졌는지 설계서가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일련의 생명주기, 수명주기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수명주기를 통해서 보다 빠른 테스트가 가능하고 일찍부터 시작하는 테스트가 가능하고 보다 체계적인 테스트 레벨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VMV, Verification and Validation이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생명주기나 소프트 테스팅, 라이프 사이클, VMV 뭐 이런 개념들을 도입하게 돼서 보다
체계적으로 단계를 나눠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결함이 다음 단계로 전이되는 것, 넘어가는 것, 유입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수행하는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간 단계에서도 결함이 만들어지거나 결함이 이렇게 다음 단계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프리벤션 단계인데, 테스팅의 목적이 결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네 가지 목적 중에 마지막은 결함을 예방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 초기부터 발생 가능한 결함들을 사전에 막아보자 라는 것이 이제 프리벤션 단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디버깅, 여기서는 개발과 테스트가 구별되지 않는 단계, 그 다음에 디몬스트레이션은 테스트란 활동을 하지만 여전히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 디스트럭션은 뭔가 정상적인 동작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페일이 날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을 식별하기 위한 예외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기 시작한 단계.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가 다 구현된 다음에 기능 테스트 위주로 아니면 성능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제품을 만드는 과정,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중간중간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들을 예방하고 다음 단계로 이렇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테스트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이벨루이션 단계에서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결함, 포텐셜 에러, 발생 가능한 그런 결함들을 사전에 디텍팅하고 그것들을 유추해내서 미리 그런 결함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방식을 이제 프리벤션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저널에서는 요 항목들이 이렇게 마치 연도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다르게 보면 테스트, 조직의 테스트 어떤 성숙도 수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회사들이 지금은 별도의 테스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 디스트럭션 단계 정도의 활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꽤 많은 회사들이 QA나 테스트 엔지니어 그룹 조직을 만들고 이런 테스트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고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3단계, 4단계의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조직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도 잘 없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를 해서 다른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개발자가 됐든 아니면 뭐 품질 관련한 뭘 하든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 조직의 수준이 이 정도 레벨이구나, 이 정도 레벨이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죠. 그래서 이게 진화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성숙도가 올라간다, 진화한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고, 그리고 이런 개념이 테스팅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테스팅의 개념이 이렇게 발전해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화 모델이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테스팅과 관련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어렵긴 한데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용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러, 디펙트, 페일리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결함, 오류를 보통 버그라고 많이 하죠. 왜 버그라고 하느냐? 이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이게 이제 예전에 최초에 발견된 버그로 표현되는 그림인데 아마 구글링하면 많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디테일한 내용은 생각이 안 나지만 예전에 그 컴퓨터는 진공관 쓰고 막 그 큰 방에 가득 차는 형태의 PC가 있었죠. PC가 아니라 컴퓨터였죠.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 안에 뭔가 그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아서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런 나방과 같은 어떤 벌레가 중간에 회로 사이에 이렇게 껴서 이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더라 라고 발견해서 이제 그 노트에 붙여놓은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 때문에 관습적으로 이런 결함들을 버그라는 용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인류의 최초의 버그, 소프트웨어 버그라고 이제 보죠. 근데 보다 정확하게는 버그 하는 것은 사실 관용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전문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음, 이 테스팅에서 그런 결함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세 가지 맥락에서 세 가지 다른 용어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오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에러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 결함이라는 것이 사람이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코딩 실수를 하든 뭐 타이핑 에러를 치든 아니면 로직을 잘못 짜든 if else 구문을 잘못 처리를 하든 뭐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이 결함을 유입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실수, 그 행위 자체를, 실수하는 행위 자체를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그 결함이 유입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오류는 결함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의 행동, 행위를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결함이 되겠고요.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거고, 그 오류에 의해서 사람의 실수의 그 행위를 통해서 뭔가 컴퓨터 프로그램 내부의 부정확한 절차라든지 처리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정의를 잘못한다든지 이렇게 그 오류의 결과로 컴퓨터 안에 어떤 결함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펙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말로 결함이다라고 부르고요. 사실 버그라는 것은 이제 결함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함 디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장애라는 용어는 뭐냐면 이 결함이 유입이 됐다고 해서 이 결함이 코드 내에 어느 모듈 안에 특정 부분의 코드를 잘못 짰어요. 잘못 짰지만 만약에 그 코드가 동작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코드가 잘못 동작하더라도 이게 그것에 대한 어떤 예외 처리가 또 되어 있는 다른 코드가 있어서 그 수행 결과가 무효화된다. 그러면 그 결함이 동작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죠. 그래서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페일리어,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요소의 기능이 종료되거나 혹은 미리 지정된 시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결함이 수행되어서 그 결과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그것을 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실수를 하는 것을 오류라고 하고요. 그것의 결과로 실제 코드나 소프트웨어 내에 프로그램 내부에 문제가 유입되는 그 문제 자체를 결함, 그리고 그 결함의 수행을 통해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장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느냐? 이거는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각 단계마다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를테면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오류가 사람이 누구나 실수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죠. 그러면 이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이거를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코딩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 코드를 짤 때 뭐 숫자 1과 소문자 L은 코드를 볼 때 비슷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단어들을 겹쳐서 뭐 변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지 못한다 라든지 뭐 이런 제한들을 두게 되면 사람이 개발자가 코드를 짜다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딩 룰, 코딩 컨벤션, 코딩 스탠다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뭐 그렇게 해서 실제 결함이 발생됐어요. 근데 결함이 발견됐을 때 결함을 뭐 리뷰한다든지 해서 코드를 바로 수정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뭔가 이렇게 이따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검증한다든지 확인한다든지 사용해본다든지 주로 이제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이 주가 되긴 하는데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사용되기 전에 이 단계에서 미리 사용해보는 거죠. 그래서 미리 점검을 해보고 분석해보고 사용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애로 실제 문제로 나오지 않도록 막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점검해보는 이런 활동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큰 범주에서 이런 예방활동과 수정활동도 다 테스팅의 개념에 이제 보통 포함하는데 이렇게 오류와 결함과 장애라는 용어로 구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결함에 해당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류와 결함, 장애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일반 원리 7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테스팅 개념, 용어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테스팅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결함을 발견하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보다 더 디테일하게 테스팅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제 7가지 일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테스팅이라는 것은 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밝힌 활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테스팅을 통해서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니면 결함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테스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테스팅의 목적은 결함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테스팅 정의를 가지고 설명했었던 것처럼 테스팅의 정의, 응용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의 동작과 성능 안정성 요구 수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결함을 발견하는 메커니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함을 찾기 위한 활동들을 보통 테스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함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하기 위해서 테스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스팅을 일반 원리 첫 번째는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는 그런 활동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개념을 설명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테스팅을 통해서 결함이 안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 무결점 소프트웨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스팅은 증명이 아니고 결함이 발견됐을 때 결함이 있구나라고 그 발례를 보여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리의 개념은 이제 그렇고요. 두 번째 원리는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완벽한 테스팅이라고 말하는 것은 exhaustive testing을 말하는데 이제 exhaustive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확인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나 다양한 경로들을 모두 다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점검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론 시간과 비용이 무한정 많다라고 가정을 하면 가능해질 수 있지만 그게 쉽게 생각해봐도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다는 건데 한번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종의 코드의 일부 블록을 잘라서 그래프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를 잘라서 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함수가 호출이 되고 얘가 if else, 또 if else, 또 if else 이렇게 타고 그래서 이제 뭔가 return 뭐 이런 식의 이제 코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
분기가 이렇게 20번 반복하는, 뭐 예를 들어서 포문이 돈다든지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포문이 있고 그 다음에 if else 구문이 중첩되어 있어서 경우의 수가 그 포문 안에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이제 브랜치들로 나눠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20번 돌게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코드의 아주 짧은 함수나 한 블럭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확률적으로 이제 계산해 봤을 때 그 20번 반복하는 것 때문에 첫 번째 어떤 걸 탈지 그거에 따라서 조합의 개수가 이제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당 10개의 경로를 테스트한다고 할 때 37.8만 년이 걸린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거는 이 글렌포드 마이어스가 쓴 아토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라는 책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경로만 딱 가지고 봤을 때 계산했을 때 이 정도인데 만약에 여기서 포문이나 if else 안에 있는 비교하는 데이터들, 뭐 변수나 이런 데이터 로직들이 뭔가 그 조합이 더 복잡해진다. 그렇게 되면 그 조합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경로 곱하기 그 데이터의 유형들, 뭐 이넘 타입이다, 스트럭트 타입이다. 그러면 그 개별 개수를 다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나 로직 등이 들어가게 되면 테스트가 더 추가가 되고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함수의 경우에도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테스트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커버리지 테스트를 할 때 패스 커버리지라고 하거든요. 풀 패스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모든 경로를 현실적으로 테스트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사례가 되겠죠. 이제 이건 이제 코드 레벨 테스팅의 사례를 이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 볼까요? 이거는 MS 워드에서 이제 표를 만들고 표에 대한 속성을 지정하는 그런 화면을 이제 캡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에 대한 속성을 설정하는 부분인데 표 탭, 뭐 행, 열쇠, 대치 텍스트 이렇게 이제 탭이 있고 여기서 뭐 크기가 너비 지정 얼마로 할 건지, 단위는 뭘로 할 건지, 맞춤은 온라인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텍스트와의 배치는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너비 지정, yes, no, 크기 값 3가지, 단위, 맞춤, 텍스트 배치 이렇게 해도 요 하나의 조합만 72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죠. 근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테두리 및 음영을 선택을 하면 이 안에 또 설정 안에 스타일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두께라든지 미리 보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다 고려하게 되면 이거에 테스트해야 될 조건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 예제 같은 경우는 코드가 수행되는 경로들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사용자가 이 너비 지정 여부를 먼저 선택하고 이걸 선택 값을 설정하고 단위를 결정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텍스트 배치 먼저 하고 너비 지정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맞춤을 하고 텍스트 배치한 다음에 너비 지정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떤 옵션을 먼저 선택할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모든 가능한 한 조합을 다 만들어서 테스트해본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이런 경우의 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MS 오피스에 가보면 이런 기능들은 굉장히 작은 전체 소프트웨어에서 굉장히 작은 기능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능들이 계속 있죠. 그런 것들 다 조합해서 고려해서 테스트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 완벽한 테스팅, exhaustive 테스팅을
이런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한 테스팅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리스크 기반 테스팅이라든지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내는 전략과 기법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제한된 시간과 리소스 안에서 뭔가 결함을 찾아내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함을 잘 찾아낼 수 있을까? 결함이 있을 법한 케이스를 적은 노력으로 적은 노력으로 하면서 결함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 뭐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기법이라는 것이 나오고 테스트 설계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테스팅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테스트해 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테스팅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세 번째 원리는 개발 초기부터 테스팅을 시작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테스트라는 것은 개발이 다 완성된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수행하는 것이 테스트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아까 주의 깊게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화 모델, 테스트의 진화 모델, 성장 모델을 봤을 때 거기서 4단계쯤 가면 VMV,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테스팅 생명주기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잠깐 했죠. 본격적으로 다음에 그 VMV 모델을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이런 것들 보면 크게 이제 한 5가지의 액티비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하는 단계,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단계. 그래서 요구사항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컴포넌트를 설계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구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게 이제 5가지,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 활동, 이렇게 이제 5가지 정도의 타스크들을 가지고 개발 프로세스를 정의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테스팅이 요 코딩 단계 이후에 테스트 활동을 하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보면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이렇게 다양한 테스트 활동들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테스트 레벨이라는 단어로 이제 묶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거나 이런 활동들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코드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원리가 뭐라고 했죠? 개발 초기부터 테스트가 시작된다라고 했죠. 아니 제품이 안 나왔는데 소프트웨어가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테스트를 한다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테스트를 보통 밸리데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을 만들 때 요구사항을 게더링하고 시스템을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분석하면 여기서 나오는 산출물이 뭘까요? 요구사항 명세서가 나오겠죠. 그래서 requirement specification을 도출이 되면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겠죠. 그럼 이제 검토를 하면 여기서 나오는 어떤 문제들을 찾아서 반영을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 리뷰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게 그냥 설계 단계, 컴포넌트 설계, 코딩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오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디펙이 코드로 구현되겠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 리뷰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디자인 단계에서는 아키텍처럴 디자인을 통해서 아키텍처 설계서라는 문서가 보통 나오죠. SAD라든지 아키텍처 디자인 디스크립션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런 문서들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리뷰나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오류를 예방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걸러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실제로 코드에 유입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듈 디자인, 상세 설계서를 검토해서 분석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순서로 아직 코딩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단계에서 테스트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코드가 완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코드 개발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코드 리뷰라든지 나중에 다루게 될 스태틱 어널리시스, 정적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실제로 코드가 완성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다양한 테스트 활동을 하기 전에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지는 중간 공정에서도 테스트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요 왼쪽에 수행되는 이런 점선으로 표현되는 부분을 보통 verification, 검증 단계라고 하고 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을 validation 단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모양 자체가 이렇게 V자로 생겼기 때문에 V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음 강의 때 더 자세하게 다뤄볼 거고요. 왜냐하면 테스트 레벨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그리고 왜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걸러지는지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아무튼 여기서는 테스팅이 이렇게 개발 초기부터 테스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코드가 구현되기 전부터 설계서가 나오고 요구사항 명세서 나오고 설계서가 나오고 이런 컴포넌트 설계서가 나올 때 아니면 코드가 구현되는 도중에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테스팅 원리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더 많은 것도 있긴 한데 우선은 이 정도 개념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원리는 뭐냐면 결함 집중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펙트 클러스터링이라는 개념인데 얘는 뭐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 디펙이 결함들이 보통 이렇게 몰려있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5개의 모듈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5개의 모듈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10개의 결함을 찾았다. 그러면 뭐 A부터 A, B, C, D, E 5개 모듈이 있는데 각각의 결함이 2개씩 발견됐다. 이러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모듈은 복잡도가 굉장히 높은 모듈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모듈은 굉장히 사이즈가 큰 모듈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거는 개발자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어떤 모듈은 반대로 단순하거나 아니면 이미 여러 소프트웨어에서 이전 버전에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많이 해와서 안정화된 모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모듈은 상대적으로 결함이 덜 유입되어 있고 어떤 모듈은 결함이 좀 많이 모여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결함이 골고루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결함이 아니라 하나의 소프트웨어 안에 결함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모듈, 특정 그룹의 소프트웨어 영역에 결함이 모여 있다라고 해서 딥백 클러스터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뒤에서 좀 더 다룰 거긴 한데 탐색적 테스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그림 버그라고 표현된 이 결함들이 지금 보시면 골고루 평평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도 있죠. 이렇게 모여 있죠. 그래서 뭔가 군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러스터링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테스트를 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 특정 어떤 결함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거에 집중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활동들을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원리는 지금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복잡한 로직이나 안정화되지 않은 부분, 아니면 개발 난이도가 높거나 아니면 새롭게 개발되는 부분, 그 다음에 최신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경험이 많이 미흡한 조직에서 개발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결함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결함들이 많이 몰려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완벽한 테스팅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결함 집중 관점에서 보면 결함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 모듈에 집중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더 전략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리스크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집중하고, 그 다음에 탐색적 테스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네 번째 원리는 결함이 특정 모듈들에 보통 몰려있는 그런 경향을 가진다. 이런 원리들은 사실 테스트를 해보지 않으면 좀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살충제 패러독스.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살충제를 뿌리면 벌레들이 내성이 생기죠. 그래서 처음에 죽는데 내성이 생기면 같은 약을 써서는 그 벌레들이 죽지 않죠. 이런 것처럼 점점 더 강한 약을 써야만 벌레를 죽일 수 있는 것처럼 테스트도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를 아무리 많이 돌려도 결함을 계속해서 찾아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개발자들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죠. 그래서 그 오류에 의해서, 에러에 의해서 디펙이 유입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결함을 발견했어요. 그 리포트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개발자가 그 리포트를 받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 그러면 그 다음에 개발을 할 때 같은 실수를 보통 반복 안 하겠죠.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테스트 케이스로 반복해서 테스트를 할 때 결함이 안 나왔다고 해서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없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개발자들을 학습하고 더 발전하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는 항상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버릴 거 버리고 새로 추가할 거 추가하고 이렇게 개발에 맞춰서 테스트도 같이 고민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원리 살충제 패러독스는 이렇게 동일한 케이스로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결함을 찾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다섯 번째 원리고요. 이제 여섯 번째 원리는 테스팅은 컨텍스트, 정황에 의존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웹 시스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첫 시간에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처럼 유튜브의 조회수를 조회한 기능, 그 조회수 기능에 대한 테스트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들어가는 자율주행 그 인식하는 제어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것은 접근법이 많이 다르겠죠. 테스트 데이터, 그 다음에 테스트 기법, 테스트 강도, 이런 여러 가지 방식에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웹 시스템에서 테스트하는 방식을 그대로 들고 와서 이쪽에 인베리드 쪽이나 리얼타임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테스트 해본다. 그거는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또 간단한 기능들, 아주 간단한 앱의 간단한 기능인데 너무 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넣어보는 것도 사실은 불필요하겠죠. 이렇게 그 맥락과 목적에 맞춰서 테스트의 강도나 전략이나 접근법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테스트가 정황에 의존적이다라는 여섯 번째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원리는 오류 부재의 궤변, absence of errors fallacy. 이건 뭐냐면 테스트를 했는데 결함을 많이 찾아내고 나중에 이제 결함이 없어요. 이제 완성도가 품질이 높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테스트에서 결함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제품의 품질이 확보됐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용성이나 기능성이 너무 떨어져요. 사용성이 너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고객 그 시장에 뭔가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능이 아예 구현이 안 됐어요. 그래서 테스트했을 때 결함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소프트웨어 품질을
개런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류 배제 개변은 오류가 안 나왔다고 해서 이게 바로 항상 소프트웨어가 품질이 좋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 그거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테스팅의 결과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곱 번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첫 번째 원리는 테스팅이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결함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밝힌 활동이다. 그래서 이거는 테스팅 개념에 대해서 배울 때 설명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경우의 수의 조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고려한 완벽한 테스팅, 경우의 수를 모두 만족해보는 테스팅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한된 리소스 안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원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테스팅이 제품이 완성되고 나서 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초기부터 완성되기 전부터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요구사항 명세서, 아키텍처 설계서, 단위 설계서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코딩이 진행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에서 테스팅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는 일반적으로 결함들이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그 모여있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리는 같은 테스트를 아무리 반복해도 결함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원리는 우리가 테스트하려는 제품의 특성,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테스트를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 테스트 케이스라든지 테스트 접근이라든지 테스트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르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일곱 번째 원리는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이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개런티하는 것을 항상 보장할 수 없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테스팅의 일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테스팅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개념들, 용어들, 그 다음에 이 일반 원리 7가지를 잘 이해하면 테스팅의 그 많은 컨셉들을 그래도 많이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